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재무관리의 바로 심화학습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심화학습이 52문항이고 상당히 여해되는 문제 난이도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간상 일단 또 문제풀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한번 쭉 짚으며 나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보면 바로 심화학습의 2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바로 정시가 화랑일 때 기업은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의 공개, 보통 우리가 기업의 공개를 갖다 IPO라고 얘기를 하죠. IPO를 촉진한다. 기업 공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 공개인 IPO가 일어날 때 바로 영향을 갖다 줄 수 있다면 가장 그러면 올바르게 설명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맨 먼저 첫 번째 1번에 나오면 뭐냐, 스톡 옵션을 이용해서 신규 자본 확보 유치가 가능하다. 보통 스톡 옵션은 바로 일종의 주주가 또 이사회에서 바로 여러분 잘 아는 CEO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의되느냐라면 잘해서 우리의 주가를 올려준다면 너도 스톡 옵션, 스톡은 바로 주식을 얘기하고 옵션은 바로 프리미엄을 얘기하는 거죠. 너도 얼마만한 혜택을 주겠다 하고 협상을 할 때 우리가 스톡 옵션이라고 불러주죠. 근데 이거는 신규 자본보다는 이미 기존 회사가 예되느냐 운영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 바로 예되느냐 그러면 바로 회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더 주가를 높이기 위하여 스톡 옵션 제도를 취하고 있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래서 스톡 옵션을 갖다 이용하는 것은 신규 자본 유치가 아니라 바로 이미 예되느냐 그러면 활성화된 일종의 하나의 회사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운영이 되고 있는 입장에서 스톡 옵션 제도를 취하는 게 낫다 하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로 아니고 두 번째, 장기 자본 조달을 위하여 재무구조의 취약성을 정대한다. 많은 돈을 갖다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기업 구조의 취약성보다는 활성화를 갖다 유도하죠. 왜냐하면 일종의 하나의 IPO를 갖다 취함으로 해서 자본 조달을 많이 해서 회사의 자본을 갖다가 바로 우리가 대중들로부터 자본을 받아들인다는 거기 때문에 취약성 정대가 아니라 취약성을 갖다가 바로 감소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죠. 세 번째는 전문 경영자 체제에 의한 효율적 경영을 도모한다. 그렇죠. 우리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소위 말해서 대중들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는 IPO가 됨으로 해서 기업 공개가 됨으로 해서 바로 전문 경영자 체제로 예되느냐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체제가 구성이 된다 하는 게 정답으로 맞는 말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다음 네 번째, 자본 구조에 취약한 기업은 적대적 인수 방어를 갖다 하는데 유리하다. 보통 우리가 취약된 기업은 뭐가 됩니까? 적대적 인수합병의 방어에 불리하게 되죠. 왜 불리하냐? 자본 구조가 취약하니까. 자본 구조가 취약한다 이러면 뭐가 되느냐 그럼 아무래도 우리가 봤을 때 적대적 M&A에 의해서 휘말릴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방어에 유리하다가 아니라 방어에 불리하다는 쪽으로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 분산에 대해서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그런데 소유권이 분산된다 그래서 대주주가 아무래도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갖다 조달하기 때문에 몇 명의 대주주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경영권 강화에는 의해되느냐 그러면 의사결정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신속성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대중 주주총회를 통하여 주식이 분산되기 때문에 소유권 분산으로 대주주 경영권 강화가 된다는 말은 아니다. IPO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분산되게 되죠. 왜? 대중들로부터 자금을 갖다 조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주주의 경영권을 갖다 강화하는 게 아니라 대주주권을 분산시키고 의사결정을 갖다 주주총회로 통해 하다 보니까 신속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이 되며, 여기에 정답은 바로 전문 경영자 체제에 의하여 효율적 경영을 도모한다는 바로 기업 공개와 관계되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다 하는 말로 답을 달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4번 이야기로 가면 해외 자본 유입이 국내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과 바로 정책 대응을 갖다 설명한 것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됐습니다. 해외 자본을 유입한다. 외국으로부터 자본을 갖다 끌어들여가 국내 유동성을 어떻게 되느냐 하면 높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1번에 보면 외국인이 국내 정권 투자 자금이 유입한 경우 은행에서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만큼 통화가 시중에 풀려나가게 된다.
그렇죠. 의대든 외국의 돈이 들어오든 바로 해외에서 유입이 돼도 우리는 뭐냐 그러면 국내 통화가 시중으로 풀려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의 주식 투자 증가는 자산 가격 상승을 통하여 담보 가치를 높이고 대출 경로를 통하여 유동성을 증대하는 결과를 낳는다. 맞는 말이죠. 외국인이 주식을 투자해서 가능하면 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되죠?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담보 가치가 높아진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 맞죠. 그러나 3번 보면 국내 은행의 외환 차입의 경우는 은행의 순대외 자산이 변하지 않으므로 국내 통화량에 중립적 영향을 준다 그랬는데 외국에서 돈을 차입하면 순대외 자산 변화는 없다 하더라도 금리의 장기 금리 하락을 가져온다.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오면 장기 금리가 하락하게 되죠. 그럼 바로 수요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대출 수요를 증가해주는 역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국내 통화량의 중립이 아니라 장기 금리의 하락을 가져온다. 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돈이 풍족해지면 금리가 사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3번이 틀렸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해외 자본 유입 증가에 대하여 외환 당국에 외환 유입이 개입할 경우에는 국내 외환 보유는 증가한다. 맞는 말이고 외환 보유가 늘어나면 포는 통화의 증가가 연결되고 정책 당국은 통화 안정을 발행하여 통화 정권을 일종의 뭐가 되는데 그럼 유동성 증가로 성취될 수 있다 하는 말도 맞는 말이 돼서 바로 3번이 뭐가 되느냐 외국에 차입하게 되면 순외환 자산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장기금리 하락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가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7번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같이 풀어보죠. 7번의 이야기는 단기금융시장에서 A와 B 두 나라의 예금이 완전 대체 관계가 있다. 그럴 때 A국과 B국은 대체가 있다 그러면 A국의 예금 금리가 3%, B국의 예금 금리가 5%일 때 B국의 통화에 대한 A국의 통화 가치 예상 변화는 어떤가 이렇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 5%와 3%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2%만큼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금리가 높은 B국은 5% 금리가 낮은 금리 3%로 차이가 2%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A국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화폐 가치는 어떠냐 그러면 절상 가치 자체가 올라가고 상대적 가치가 올라간다는 효과가 되죠. 그로 2% 차이며 평가 절상이다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알아두면 된다는 얘기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쭉 넘어가서 뒤쪽을 갖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는 게 좋은데 11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11번 문제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보죠. 기업의 인수합병 M&A가 전략적 목적으로 당사자 기업들에 속한 업종 간의 관계에 따라 분류한다. 수직계열, 수평통합, 그 다음에 우리가 관련형 다각형, 비관련형 다각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아래와 같은 업종들의 M&A가 일어났을 때 각각의 전략 목적과 가장 타당적에 짝지어진 게 뭐냐. 일반적으로 수직이다 그럴 때 수직은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바로 원재료를 제공하는 쪽과 받아서 쓰는 쪽. 예를 들어 철강회사와 조선 기업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철강에서 조선에 뭐가 됩니까? 철강을 갖다가 밀어주는 수직. 수직은 반드시 뭐가 됩니까? 바로 주와 종의 관계. 원료를 제공해주는 쪽과 원료를 공급받는 쪽은 서로에 의해 되느냐 그럼 수직 계열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철강이 와 조선 회사가 만날 때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되고 수평은 대등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와 제약회사 바로 대등한 입장에 만나는 게 수평이 되겠죠. 그 다음에 관련형 다각화는 뭐가 되느냐 은행과 카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건설회사와 항공사 또는 통신회사와 항공사 이래 되면 이거는 비관련형이 되지만 은행과 카드회사가 바로 관련형에 뭐가 되느냐 그럼 다각화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수직의 관계, 수평의 관계, 관련형 다각화 여기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는데 바로 18번으로 가도록 하죠. 18번에 가게 되면 18번은 금융상품에 투자하고자 할 때 고려 요소로서 다음 세 가지가 있다. 이에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건 뭐냐 했습니다.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일단 안전하냐 안전성, 수익이 높으냐 수익성,
그리고 빨리 현금이 되느냐, 현금성 또는 유동성이라 그러죠. 이 세 가지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 중에 만약 옳지 않는 건 뭐냐 물었습니다. 미연, 수익성은 우선 고려할 투자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그렇죠? 우선 고려할 경우 너무 수익성을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바라보고 투자한다 그럴 땐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왜? 수익과 위험은 반비례적이니까. 아무래도 수익이 높으면 위험이 크죠. 정비례죠. 수익이 낮다 이라면 위험도 안전하다 이래 되니까 수익성을 강조하다 보면 투자 위험이 커질 수가 있다 하는 말이 뭐가 되느냐, 올바른 거 맞죠. 그 다음에 미연과 디귿을 모두 고려한다면 부동산 투자가 적합하다. 여러분들 잘 알지만 기업은 안전성이 되고 디귿은 유동성을 얘기하죠. 이게 바로 모순입니다. 바로 우리가 투자를 갖다 부동산에 있다 그러면 부동산에 묶이니까 안전하지만 현금의 유동성은 완전히 묶여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바로 축소가 된다. 고로 정답은 기업과 디귿을 모두 고려하면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부동산 투자를 하면 안전성은 맞지만 유동성, 황금성은 바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은행의 예금은 수익성과 유동성을 갖다가 수익성보다는 바로 안전성을 우선하는 투자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수익성보다는 바로 안전하게, 은행은 언제라도 내가 찾을 수 있으니까 안전성이 고려된다. 이렇게 되죠. 그럼 네 번째 보면 기업, 미연, 디귿을 모두 고려한 사항은 포트폴리오 투자다. 그렇죠? 안전성과 수익성과 유동성을 다 취하는 것은 바로 분산 투자를 얘기하는 포트폴리오. 여러분 잘 알지만 재무관리에서는 포트폴리오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됩니까? 경영학에서는 SDU, 그 다음에 회계에서는 뭐가 되죠? 계속사업손익, 중단사업손익 하는 걸로 분리해서 하는 걸 갖다 우리가 말하는데 맞는 말이다. 이렇게 되죠. 5번에 보면 국공채 투자는 주식의 투자에 비하여 안전성은 높지만 수익성은 낮은 편이다. 맞는 말이죠. 기업이 바로 안전성, 미연이 수익성이니까 안전성은 좋지만 수익성은 낮다. 맞는 말입니다. 그로 정답은 2번이 되어서 바로 부동산에 투자하면 안전성은 있다 할지라도 유동성, 황금성은 낮다 하는 이야기가 잘못된 거라는 얘기로 우리가 2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답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19번으로 가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회사가 청산할 경우에 경제 주체들에 대하여 회사의 잔여 재산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구권 중 가장 후손이, 그렇죠? 만약에 어떤 회사가 청산을 한다, 주식회사가, 그러면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갖다가 세무당국이나 회사의 직원이나 원료 공급업체나 채권자나 다 앞서지만 주주가 가장 어떠냐? 맨 나중. 잔여 재산이 있을 때 분배 청구한다 하는 말이 주주란 말이야. 그래서 주주는 만약에 주식이 주주총회 의사결정을 해서 운영에 참여했기 때문에 주식에 다른 빚을 다 갖고 남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잔여 재산을 분배받는다 해서 잔여 재산이 있을 때 분배 청구가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1번에 주주가 된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에 기업의 인수합병의 목적으로 옳지 않는 것 됐어요. 인수합병. 한마디로 말하면 두 개 회사가 하나가 되는 규모를 확대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되다 보니 시장 지배는 확대한다. 맞죠? 그 다음에 투자 소유에게 정대가 된다. 그런데 투자 소유액이 정대된다는 말과는 인수합병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가 되겠죠. 인수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고, 바로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시장의 진입 속도가 단축된다. 아무래도 규모가 크니까. 그 다음에 성숙된 시장으로 진입한다. 맞죠? 규모경제는 대량 생산하면 단가가 낮아진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말했던 거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되느냐, 투자 소유액의 정대는 인수합병의 목적이 아니지. 인수합병 목적은 투자 수요를 갖다가 정대시키겠다 하는 이야기는, 투자 소유액이 정대된다는 말은 인수합병의 목적과는 관계가 없다 하는 이야기로 답을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22번에 제휴와 투자에 대한 국제 전략에 해당되지 않은 건 뭐냐. 그런데 프랜차이징은 본부와 가맹점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마케팅 시스템을 갖다 프랜차이징이라 불러주기 때문에 바로 제휴, 투자 이와는 관계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3번에 보면 작년에 배럴당 $100를 넘던 유가가 최근에 배럴당
$50 이하로 급락했다. 이러한 유가 하락의 영향이 기업의 재무 상황에 미치는 기능을 유추해 볼 때 가장 거리가 먼 거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100가 $50가 됐다면 해운사의 영업이익이 증가된다. 항공사의 영업이익이 증가된다. 발전회사의 생산 원가가 하락한다. 그 다음에 완성차의 제조 매출액이 증가한다. 완성 제조자의 매출액이 증가된다. 맞죠? 아무리 사계에서 많이 파니까. 그러나 정유회사의 재고평가이익이 증가가 아니라 정유회사는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평가손을 가져온다는 이야기로 5번이 정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6번을 보면 다음 금리에 대한 설명을 잘못하는 것이 너무 쉬운 얘기가 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쭉 선생님, 그 다음에 지성이, 경란이, 소유, 초롱이, 라이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소유가 일반적으로 보통 예금은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높다. 보통 예금은 금리가 없습니다. 언제라도 자유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를 갖다 배울 때 우리가 뭐죠? 기업은 당좌예금이고 개인에 대해서는 뭐가 되느냐? 그럼 보통예금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당좌예금은 수표를 통하여 나가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 보통예금은 통장을 통하여 자유 인출이 가능하다. 근데 금리는 매우 낮다.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죠. 고로 금리가 높다 그런 말이 잘못되었다 하는 이야기로 3번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다음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그리고 27번을 보죠. 이것은 이해관계자가 맞는 여러 피해자들 중에 그들을 대표하는 자가 소송을 진행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도요타 자동차가 급가속 사고로 자동차의 가치가 떨어진 것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이것을 제기했다. 여러분 아마 읽는 순간 알 겁니다. 집단소송제라는 제도가 되겠죠. 바로 이것은 집단소송제를 의미한다 하는 이야기로 3번이 정답이 된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에 가서 다음은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점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가장 거리가 먼 게 뭐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 소유는 바로 여러분들 주주들이 회사를 소유하고 경영은 CEO가 하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란 말은 주식회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보면 기업의 자본이 정권화가 되고 전문 경영자가 출연하고 대리인 문제가 일어나고 대리인은 주주가 CEO를 못 믿는 걸 대리 문제라고 하죠. 대표적인 예가 외부의 감사를 받을 때 바로 외부 감사 비용은 뭐가 되느냐? 대리 비용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경영 기능이 고도화 전문화가 되는 거 이것까지도 맞는데 노동조합 운동의 위축 뭐 이런 노동조합을 갖다가 가속화시켜 주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강화가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바로 3번이 거리가 먼 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에 파생상품의 주가 선물,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 옵션, 개발 주식 옵션 이게 이제 만기가 겹치는 날을 갖다 우리가 가지고 뭐라 그러냐? 트리플 위층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트리플 위층은 이 세 가지가 뭐가 되느냐? 바로 겹치는 날을 우리가 말한다 하는 이야기로 트리플 위층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로 31번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쭉 넘어가서 36번에 가면 선도거래에서 생기는 계약 불이행을 방지하고 문제점 개선을 계약을 선물거래라 본다. 다음 중 선물거래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하는 말이 나오죠. 일일 정산을 한다. 맞죠? 선물거래는 국제공물 또는 국제에서 일어날 때 이야기고 계약의 표준화가 일어나고 증거금을 반드시 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 권리의 제3자의 매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계약자 당사자 간의 신용에 의한 직접거래, 신용의 거래는 아니죠. 전부 다 뭐가 되느냐? 현찰 통장을 가지고 불리한 사람 통장에서 유리한 사람 통장으로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제도가 선물거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선도의 단점을 갖다가 우리가 바로 방지하기 위해서 선물 계약을 하는데 여기는 매매 당사자의 통장을 통하여 직접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한다 했기 때문에 신용과는 그 문제가 없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8번 다음 중 타인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활용하여 자기 자본을 늘리는 거 바로 레버리지죠. 레버리지. 바로 타인의 빚을 돌려서 몇 배의
작은 비용으로 큰 이득을 갖다 구하겠다. 이럴 때 우리가 레버러지라는 말을 갖다 쓰죠. 레버러지라는 말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탄력적이다. 효과가 상당히 크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현물 거래보다 우리가 옵션 쓸 때, 옵션에서 우리가 현찰 거래보다는 옵션을 취함으로써 작은 돈으로 몇 배의 이익을 갖다 가져오는 상당한 파격적인 이야기가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레버리지 효과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점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40번에 보면 다음 세후 타인 자본이 5%, 자기 자본은 10%다. 타인 자본에 뭐가 되느냐? 시장 가치는 20억, 자기 자본에 대한 시장 가치는 80억의 경우에 가중평균 자본을 구하라. 바로 여러분 가중평균 자본을 갖다 우리 구한다 그러는 말은 일일이 자본을 갖다 따로 구하지 않고 K0는 KD, 대비치죠. 바로 여러분 V분에 뭐가 되느냐? 본드 하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이 바로 전체가 V인데 KD의 경우는 1-T를 쓴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알지만 V분의 본드다. 그리고 이제 KE 자기 자본에 대해서는 뭐가 되냐? V분의 S 스톡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요 시기에 우리가 대입해 주게 되면 모든 문제가 풀려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바로 타인 자본 비율, 자기 자본 비율, 시장 가치, 자기 자본 가치 이래 되는데, 여기서는 요거 1-T에 대한 이야기에 법인세에 대한 부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대비해 주면 되죠. 그럼 여러분들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타인 자본은 0.05다. 곱하기 뭐가 되느냐? 전체 얼마냐? 100분의 2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되느냐? V분의 B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타인 자본, 우리가 자기 자본은 0.1이 되겠죠. 0.1. 바로 잘 알지만 10%다 그랬으니까 10%는 0.1이 될 겁니다. 0.1 곱하기 뭐가 되느냐? 여기는 우리가 봤을 때 바로 그렇죠.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0.1 곱하기 100분의 8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 계산해서 우리가 내면 되고, 여기는 법인세율이 없다 보니까 그냥 K0를 법인세율 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는데, 여기 얼마냐? 0.09다. 9%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다 하는 말로 우리가 답을 따라주면 될 겁니다. 42번에 카플라는 바로 균형성과표를 얘기했죠. 네 가지 관점의 얘기를 했는데, 고객의 관점, 학습 성장의 관점, 내부 프로세서, 재무 좋은데 주주와 관계는 없다. 고로 정답은 2번이 뭐가 되느냐? 정답이다 한 말을 여러분이 답변을 달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쭉 넘어가서 먼저 맨 뒤에 가서 51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강령 효율적 시장의 가설이란 공개의 내부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주식시장에 주식을 선택하는 가장 바람직한 건 뭐냐 하는 말인데,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강령, 약형, 중강령, 강령 다 효과가 없다 이거죠. 고로 아무 주식이나 사도 관계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우리가 봤을 때 네 번째 이야기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죠. 네 번째는 기출형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기출형 문제는 우리가 가만히 봤을 때 마지막 파이널로서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시사성을 가진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위의 기사가 의미하는 개념은 뭔가 하고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삼성바이오는 유가증권을 상장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는 중이다. 최근 바이오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외 20여 개 증권사나 투자은행의 상장에 주관사가 선정되어 바로 REP를 발송하였다. 삼성의 바이오직스는 올해 4분기 내에 정시 상장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고 이미 옛날에 나왔던 시사성 문제를 물으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건 바로 뭐를 얘기하죠? 바로 여러분 스타트업이라는 말이죠. 스타트업이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이 바로 상장 창업을 갖다 할 때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 이 바로 여러분들 대규모의 자금 조달하기 이전의 단계라는 점에서 바로 벤처 기업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걸 바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를 보유해야 된다는 얘기와 그 다음에 창업기업으로서 대규모 자금 조달한다는 데서 스타트업이라는 말을 쓰는 바로 4번이 정답이다 하는 말로 답을 달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갖다 일단 달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두 번째 보면 M&A에 의하여 수직적 통합 효과로 볼 수 없는 것. M&A는 여러분 잘 알지만 인수합병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특히나 신기술을 개발할 때, 그 다음에 안정된 수급의 라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 전반의 유연성을 증가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바로 특정 시장의 신속한 진출 가능성을 위하여, 이건 M&A의 수직적 통합으로 볼 수가 있으나 없는 것은 바로 지배력 강화. 지배력 강화를 위한 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종의 하나의 수평적 결합은 대등관계로 결합하지만 보통 우리가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수직이다 그럴 때는 이건 바로 일종의 바로 주와 종의 관계로 형성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M&A의 수직 통합은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아까 말하던 2번, 3번, 4번, 5번은 바로 수직 통합과 관계가 되지만 시장을 갖다 지배하겠다. 지배력을 강화하겠다. 그럼 옆으로 넓게 확장을 해야 되죠. 이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지배력 강화는 수직이 아니라 수평의 관계다 하는 이야기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에 타인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활용해서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걸 뭐라 그러죠? 앞에 나왔던 문제와 유사하지만 레버러지다. 레버러지란 말은 탄력적이다.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옵션이나 이럴 때 옵션이 레버리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했지만 바로 작은 돈을 들여 많은 이익을 갖다 구하는 걸 갖다 우리는 레버리지 효과라고 얘기한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렛대다 이런 말을 갖다 우리가 쓰죠. 다음 4번에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경제 현상이 아닌 것 하고 물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경제 이해 관계자들이 한쪽은 정보를 알고 한쪽은 정보를 모른다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보험회사 보험 가입자, 또 주주와 경영자, 그 다음에 고용주와 피고용자 사이에 여러 가지의 관계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정보의 비대칭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여기에 경제 현상과 관계가 아닌 것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집을 계약 후에 집 관리를 성실히 하지 않는다. 그렇죠. 산 사람과 판 사람의 개념은 다르니까. 두 번째는 중고 사이트 상품을 신뢰하지 않아 가격이 산 상품들만 거래가 된다. 이것도 중고 사이트는 품질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한쪽은 알고 한쪽은 모르니까 이것도 역시 맞는 말이다. 이렇게 되죠. 펀드 판매 후에 펀드 매니저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절만큼 열심히 주식을 분석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팔기 위하여 엄청 열심히 설명했지만 실제로 나중에 팔고 나면 열심히 관리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어디 되느냐? 바로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보죠. 다음 네 번째,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보관해 마을회관 본래 기능을 상실했다. 이거하고 정보의 비대칭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원산지 미표시 농산물에 대하여 중국산 제품의 이상의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다. 그렇죠? 왜? 원산지가 표시 안 됐다면 최고산 뭐가 됩니까? 바로 중국산보다는 중산이겠지. 이렇게 보니까 왜 되느냐? 비싸게 살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가격은 바로 중국산의 뭐가 되느냐? 가격으로 팔아야만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상을 주지 않는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이야기를 하죠. 두 사례의 공동상에 적용될 수 있는 경제적 개념은 뭐냐 물었습니다. 사법시험을 5년째 준비하는 A씨는 지난해부터 이를 포기했다. 포기하는 비용. 여러분들 진행하다 포기하면 아니함하다 못하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매몰 비용이죠. 사라지는 비용이다. 왜? 공부하다 끝까지 끝장을 봐야지 끝을 못 보는 사람들 이거 매몰 비용이 너무 큽니다. 저는 항상 얘기를 하죠. 시험을 쳐서 합격한다 그러는 건 안 되는 끝까지 밀어붙이면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단지 어지르게 문제죠. 물론 타고난 DNA가 탁월하다 이럴 때는 바로 합격할 수 있죠. 그러나 안 될 때는 지속력을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이 밀어붙이느냐에 따라 이럴 때는 3수고 5수고 정 안 되면 그렇게 밀어붙인다면 합격은 해요. 합격은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인데 5년 동안 하다가 안 돼가 포기했다. 그럼 이거는 어떤 면에 그동안 공부한 거는
기회비용에 속하는데 한마디로 매몰비용이다. 돌릴 수 없는 비용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4.6개월치 골프 레슨비를 미리 낸 B씨는 허리 통증으로 남은 레슨을 포기해야 된다. 포기하는 거 되돌릴 수 없는 비용, 매몰비용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알아두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선도거래에서 생기는 계약 절차 이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선한 계약을 선물계약이라 한다. 다음 중 선물계약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래가 일일 정산, 계약 조건의 표준화, 증거금, 관리 제3자 매매,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 간의 신용하는 것.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신용은 절대 아니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다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상갑으로 다시 되돌려 받는 걸 뭐라고 하죠? 바로 여러분들 중요한 뭐냐? 숏커버링이란 말이 되죠. 주식시장에서 빌려서 판 주식을 갚기 위하여 다시 환수하는 작업을 갖다 우리는 바로 여러분 숏커버링이라는 말을 갖다 쓰더라 하는 얘기가 되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걸 갖다 우리가 얘기하고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시면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를 한다는 얘기, 이런 공매도라는 이야기, 말 그대로 뭐가 됩니까? 없는 것을 판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나오는 얘기로 공매도라는 말도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중요한 얘기는 숏커버링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유동자산이 20억이다. 유동부채가 10억이다. 재고자산이 5억인 경우에 당좌 비율은 얼마냐? 여러분들 잘 알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유동자산에서 당좌자산을 빼라. 20억에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5억을 재고자산 빼라. 그래 이게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당좌자산이 된다 이거죠. 그럼 유동부채는 10억이니까 10억분에 뭐가 되느냐 15억이니까 우리가 봤을 때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여기는 150%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150%가 정답이다 하는 얘기로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9번에 보면 기업은 세후 타인자본 비용을 5%, 자기 자본을 10%, 타인 자본의 시장 가치는 20억, 자기 자본의 시장 가치는 80억이다.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을 구하라 했는데 이것도 비슷한 문제를 우리가 풀었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본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타인 자본 비용이 얼마냐? 바로 0.05다. 곱하기 100억분에 뭐가 되느냐? 20억이다. 이게 바로 타인 자본에 대한 거죠. 반면에 자기 자본에 대해서 뭐가 되느냐? 그럼 자기 자본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10%인데 바로 100분의 80이다. 우리가 합하면 뭐가 되느냐? 여기 0.01이 되고 여기 뒤에가 0.08이 되니까 답은 0.09로 9%다 하는 이야기. 아까 푼 문제와 유사성이 있습니다만 뭐 약간 중복이 되었다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번의 문제. A씨는 건물을 갖다가 뭐가 되느냐 분양하게 되었다. 이 건물을 짓는데 7천만 원의 소요가 되었지만 1년 후에 7,865만 원 현금을 받고 매각할 수 있다. 시장 이율이 10%를 할 때 이 투자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하죠. 그러면 우리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7천만 원을 소유하는데 대신 나중에 보면 7,865를 갖다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1-0.1에 뭐가 되느냐? 바로 1성 이렇게 나눠라 이거죠. 1년이니까. 그랬더니 얼마냐? 7,150이 나오더라 이거죠. 7,150. 그럼 7,150이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투자의 현재 가치라고 말하죠. 7,150짜리를 7,000 들었으니까 이익은 150만큼 이득을 볼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4번으로 넘어가서 14번에 보면 제휴의 투자에 의한 국제화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래서 합작투자, 컨소시엄, 해외 직접 투자, 구상무역 다 좋지만 프랜차이징, 이건 바로 본부와 가맹점의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에 바로 지적재산권의 유형이라 할 수 없는 거 물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실현권 다 우리가 지적소유권에 속하는 내용이 되지만 통제권은 위탁 판매에서 바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 바로 위탁 의대조 부탁을 받는 수탁인은
그 물건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걸 통제권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답을 갖다가 찾아주면 될 거다 하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6번에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17번까지에 뭐가 되느냐 표를 주면서 비율을 구하라. 이건 아주 좋은 문제가 되고 재무관리 속에서 이런 문제 유형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맨 먼저 뭐를 갖다 구하라 그랬느냐 그러면 유동비율이 얼마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유동비율을 갖다 물을 때는 우리가 잘 알지만 뭐가 되냐 BS의 란을 갖다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 잘 알만 쭉 보는데 차변과 대변에서 자 매출채권까지가 현금이 200, 그 다음에 어디 되느냐 매출채권이 400, 요까지가 뭐죠? 유동자산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변 쪽은 매입채무가 뭐가 되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매입채무가 얼마냐 요게 바로 우리가 보면은 200이다. 그러면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200분의 600 200분의 600이니까 만약에 유동비율은 얼마냐 물으면 우리는 당연히 300%다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300%다 바로 얘들은 요 부분에 요거 하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2억의 유상증자를 할 때 부채 비율은 몇 프로로 변동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비율은 뭐가 되느냐 200분의 800이니까 400%였는데 200이 얼마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바로 200을 더 800인데 200을 더 늘린다면 800 플러스 200은 1000이 되지. 그럼 200분의 1000과 아까 200분의 800 이걸 비교하게 되면 400%였는데 500%가 된다는 얘기가 되죠. 400%인데 500%가 된다는 얘기가 되죠. 아까 200분의 뭐가 되죠? 800일 때. 요거는 우리가 200분의 뭐가 되느냐? 800에다 200을 더하니까 1000이 된단 말이야. 요건 바로 800 더하기 200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이게 얼마냐? 400%였다 이거죠. 근데 이게 얼마냐? 500%가 되니까 100%만큼 뭐가 되냐? 늘어났다 하는 이야기로 100%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문제는 뭐뭐의 영업이익률을 구하라. 영업이익률은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전체 매출액 속에서 영업이익이 얼마인가를 갖다 우리가 따져줘라 이거죠. 그럼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그러면 우리가 150이 되고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매출액이 어디에 되느냐 200이니까 2000이니까 2000분의 뭐가 되느냐 150을 놓아라. 곱하기 100을 해줘라 이런 얘기가 되죠. 바로 정답을 갖다 우리가 찾는다면 여러분이 뭐 잘 알겠지만 7.5%가 된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거죠. 바로 7.5%가 정답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7.5%라는 답을 달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출형 우리가 봤을 때 모의고사 문제까지 우리가 풀어봤는데 모의고사 문제는 여러분이 또박또박 케이스를 있으니까 풀어보셔서 반드시 재무관리에 자신을 가져주는 게 중요하다 해서 일반 모든 시험은 여기까지가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CPA나 더 재무관리를 강화하겠다 할 때 재무관리 2 쪽을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재무관리 1은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고 반드시 저희 카페를 믿어주시고 앞으로는 뭐 우리 많은 교수님들이 다 동참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이들이나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 어떤 학생이 왜 그렇게 하죠? 그러는데 저희들은 사회적 혜택을 많이 입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있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게 진심으로 접근하겠다 그런 말을 드리고 끊임없이 기적을 위한 과외천국에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 모든 자격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쪽으로 진행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또 동참하는 모든 교수님들이 다 사회에 공헌한다는 일부 그렇지만 크진 않더라도 이 사회에 사는 일원으로서 바로 여러분을 돕는다는 것 바로 우리나라 한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독일 같은 데는 젊은이를 위한 어떤 제도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뭐 선생님들에게 제가 자주 우리가 좋은 일을 좀 하자 그리고 진실로 학생들에게 우리가 접근하자는 얘기를 거듭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사이트로서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며 영광 굉장히 합격하게끔 노력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도 발전하는 것을 약속드리며 재무관리 강의를 여기까지 들어준 재무관리원 수업은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수고했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